사주를 보니 이 여자는 집안을 망칠 팔자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사람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주쟁이를 불러 며느리를 단칼에 거절한 시어머니 윤정숙.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여자가 바로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25년 전 정숙의 남편이 저지른 15억 횡령 사건, 그리고 사주는 핑계였을 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감히 우리 아버지 돈을 훔치고도 내게 그런 짓을 하다니. 과연 모욕당한 며느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까요? 그리고 사주가 안 좋다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불빛을 뿌리는 가운데 정성스럽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은식기들이 놓여 있었죠. 흰색 테이블보 위로 은은한 향이 나는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지연, 28살의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사실 지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지연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을 살짝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지연은 긴장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 민호와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년간 사귀어온 민호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지연은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지연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30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남자였죠. 고마워요, 민호 씨. 저도 어머님을 뵙고 싶었어요. 지연이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리며 민호의 어머니 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린 머리였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 바른 톤을 유지했습니다. 정숙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숙의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수염이 길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이상한 도구들과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민호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도 어머니가 누군가를 데려올 거라는 말은 듣지 못했거든요. 아, 저분은 사주를 보시는 선생님이야. 우리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이지. 정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주요? 지연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지연은 사주나 점 같은 것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럼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주를 봐왔거든요. 특히 결혼 같은 큰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주쟁이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대답했어요. 1997년 3월 15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사주쟁이는 책을 펼치고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세고 종이에 한자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어요. 연회장 안은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호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계산이 끝난 사주쟁이가 정숙에게 뭔가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정숙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민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주를 보니 이 여자는 집안을 망칠 팔자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사람이에요. 관제수도 있고 혈광지병까지 있다니까요. 정숙의 말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니까 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3년 안에 망할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도 다 흩어질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정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호야,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도 끝이야. 사주에 다 나와 있다니까. 정숙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 씨, 잠깐만요. 이야기해봐요. 민호가 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물건이 지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낡은 반지였습니다. 오래된 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그 반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반지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연회장을 나간 후 정숙은 사주쟁이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정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주쟁이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제가 전문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숙이 사주쟁이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지연의 신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숙은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 했거든요. 사주는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 우연히 지연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한 지인을 통해 지연이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연은 사실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고 지연은 그 외동딸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민호를 만날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선택이 이런 참담한 굴욕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민호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도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3년간 함께한 시간이 무색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숙이 사주를 핑계로 결혼을 막은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낡은 반지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말이에요.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거든요. 지연의 가문과 민호의 가문을 이어주는 오래된 연결고리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민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매일같이 민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민호야, 김 사장 딸이 괜찮다더라. 내일 만나보는 게 어떠니? 정숙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만날 생각이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 말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연이와 결혼하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야, 어머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주에 그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그 굴욕적인 상견례가 자꾸 떠올랐어요. 지연은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공원까지 왔을 때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을 바라봤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아가씨 맞나요? 지연이 고개를 돌리니 6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김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요? 지연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알까 했거든요. 네, 20년 전에 비서실에서 일했었어요. 아가씨가 어릴 때 자주 봤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컸네요.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도연은 지연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요. 참 안 됐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아세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윤정숙 씨와 옛날에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그분이 아가씨 사주가 나쁘다고 했다면서요? 김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집안을 망칠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의 다음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사주는 핑계였을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김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지연 아버지와 정숙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25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 윤정숙 씨 남편이 아버님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김도연의 말에 지연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횡령이었어요. 회사 돈 5억을 빼돌린 거죠. 그때 아버님이 크게 손해를 봤어요. 김도연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아버님이 모든 걸 덮으셨거든요. 윤정숙 씨가 무릎 꿇고 빌어서 말이에요. 김도연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정숙은 남편이 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지연의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빚은 그대로 남겨뒀죠. 그럼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은 20억 정도 될 거예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아가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막으려고 한 거죠. 며느리가 되면 그 빈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이 단순한 사주 때문이 아니라 계산된 배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견례 때 봤던 그 반지는 뭐예요? 지연이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올라 물었습니다. 아, 그 반지요. 그건 원래 아버님 것이었어요. 예전에 윤정숙 씨 남편이 담보로 맡겨둔 거죠.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아버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가 익숙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정숙 씨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상하네요. 분명히 돌려줬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김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아버지 물건까지 가지고 있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김도연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지연이 결심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시 거래 내역과 계약서까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김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연의 눈에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이 당하신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야죠. 김도연도 지연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계속되는 어머니의 압박에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매일 새로운 맞선 이야기를 가져왔고 사주 이야기도 계속했거든요. 민호야, 정말 지연이랑 결혼할 거야? 어머니는 반대한다. 정숙이 마지막 통보를 하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연을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연은 김도연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알아낸 후의 허탈감까지 말이죠. 이제 지연은 자신이 단순히 사주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 정숙에게는 위험한 존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김도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왔어요. 민호야, 오늘 저녁에 좋은 분 만나보자. 정말 괜찮은 집 딸이야. 정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연이만 생각해요. 민호가 피곤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 분은 정말 특별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똑똑한 아가씨야. 집안도 좋고 말이야. 정숙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똑똑한 아가씨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29살의 수진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재벌가의 딸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성이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사실 지연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같은 과에서 4년을 보낸 사이였죠. 대학 시절부터 수진은 지연을 질투했습니다. 지연이 자신보다 예쁘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지연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시기했어요. 수지는 며칠 전 우연히 정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정숙이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수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숙 이모님, 혹시 그 며느리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골치 아파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연을 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에요. 혹시 그 지연이라는 분이 김지연 씨인가요? 저희 대학 동창인 것 같은데요. 수진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지연이를 잘 알겠네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아주 잘 알죠. 그런데 이모님이 걱정하실 만해요. 지연이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거든요. 수진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정숙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대학 때부터 남자들과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나기도 하고요. 성격도 이기적이고 거짓말도 자주 해요. 수진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모든 말을 믿었어요. 역시 사주가 맞네요.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되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혹시 좋은 아들이 있으시다면 저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진이 교묘하게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민호 만나볼래요? 정숙이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민호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지연에게 있었거든요. 수진은 대화를 이끌어가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앞으로 아버지 사업을 도울 계획이고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관심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놀라운 말을 했어요. 혹시 전에 사귀신 분이 김지연 씨인가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희 대학 동창이거든요. 참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연은 김도연이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을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의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거래들도 있었어요. 지연은 혼자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오빠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한국에 좀 들어와 줄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무엇이든 말해봐.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겠어. 내일 비행기로 들어갈게. 준호가 즉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32살로 아버지 회사의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연보다 4살 위인 오빠는 항상 동생을 아꼈거든요. 다음 날 준호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남매는 오랜만에 포옹했어요. 지연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동생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지연이 준호를 집으로 데려가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부터 정숙 가족의 과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감히 우리 아버지 돈을 훔치고도 내게 그런 짓을 하다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빠,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해야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지연의 눈에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해. 준호도 동생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아직 수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수진이 정숙과 손을 잡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곧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숙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이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호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대성건설이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래. 지연이 김도연에게서 들은 정보를 전했어요. 알겠어. 일단 이 회사 등기부터 떼어보자. 준호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회사 대표는 정숙의 남편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정숙이 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아프다면서 정숙이 모든 걸 처리하고 있네. 지연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더 파보자. 준호가 결심을 굳혔어요. 두 사람은 김도연의 도움을 받아 대성건설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김도연은 건설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김할아버지, 대성건설 내부 사정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연이 김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 회사 격리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만나볼까요? 김도연이 제안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그 격리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미숙이었고 대성건설에서 15년간 일했던 베테랑이었어요. 사장님이 아프신 척하면서 부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어요. 박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었거든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랑 실제 거래 내역이 달랐어요. 박미숙의 증언에 지연과 준호는 놀랐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자료가 있어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미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가짜 계좌 명세서, 허위 계약서, 그리고 실제와 다른 세금 신고서까지 있었거든요. 이걸 보세요. 이 계약은 실제로는 없었던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거래죠. 박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박미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정숙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주쟁이한테 500만 원, 구청 공무원한테 300만 원, 세무서 직원한테 200만 원씩 줬어요. 박미숙의 설명에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네요. 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거든요. 여기 보세요. 25년 전에 지연이 아버지 회사에서 가져온 돈이에요. 실제로는 5억이 아니라 15억이었어요. 박미숙의 말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억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건 5억뿐인데요? 네, 나머지 10억은 숨겨놨어요.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 가족이 아버지를 속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이 증거면 충분해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준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잠깐만요, 오빠. 지연이 준호를 말렸어요. 일단 민호에게 기회를 줘볼까 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민호는 진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숨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연의 마음에는 아직 민호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어요. 알겠어. 그럼 민호한테 먼저 이야기해보자. 만약 그때도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준호가 동생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정숙은 수진과의 만남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우리 민호 어땠어? 정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분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전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 교묘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민호 오빠에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진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어요. 그런데 수진은 몰랐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지연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만에 연락이었어요. 민호 씨,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지연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지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도 궁금해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오후 3시예요. 지연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민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지연은 조금 늦게 나타났는데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이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해요.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민호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호 씨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지연이 서류 봉투를 민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민호는 이 증거들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호는 지연이 건넨 서류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님, 남편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가져간 돈에 관한 증거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봤습니다. 횡령 내역, 가짜 계좌, 허위 계약서까지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횡령 금액이 15억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린 건 5억뿐이었거든요. 지연의 설명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사주 이야기는 뭐였어요? 민호가 혼란스럽게 물었어요. 핑계였던 거죠. 어머님은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되면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할 수도 없고 지연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요. 민호가 고민에 빠진 채 말했습니다. 한편 대성건설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보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세무서에서 전체 장부를 조사하겠다고 해요. 정숙의 남편이 겁에 질린 채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가짜 장부가 있잖아요. 정숙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숙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때 회사에 더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온 거예요. 사장님, 한솔그룹에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요.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회사 신용도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연락을 보내올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한솔그룹은 대성건설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이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숙은 몰랐습니다. 한솔그룹이 바로 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솔그룹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많은 기자들이 한솔그룹 본사에 모였어요. 회장실에서 지연의 아버지가 나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제 딸이 직접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장의 말에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지연이 회장 옆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그룹 부회장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등장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어요. 그 뉴스를 본 정숙과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한솔그룹 딸이라고요? 정숙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그 지연이가 이런 집 딸이었다니. 정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큰 집 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한솔그룹이 대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또한 과거 대성건설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모욕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초라했어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내드릴게요. 다음 날 만난 민호는 지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연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민호 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리할 게 많거든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지연의 정체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연과 준호는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지연아,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 사람들이 아빠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 씨,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만나보는 게 좋겠어. 마지막 기회를 주자.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모든 걸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민호의 말에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25년간의 거짓말이 사라지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뉘우치고 계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민호 씨, 너무 늦었어요.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언제요? 어제 오후에요. 내일이면 정식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지연이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 후 정숙과 남편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숙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버텨봐요. 정숙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박미숙의 증언과 함께 결정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윤정숙, 김철수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재판을 시작했어요.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25년 전 횡령 관련 서류였어요. 피고인들은 한솔그룹에서 15억 원을 횡령했지만 5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최근까지도 세금 포탈과 허위 신고를 지속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미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정숙 사장은 체계적으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가짜 계좌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도 작성했어요. 박미숙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사주쟁이에게 돈을 주면서 결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검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추가로 더 드릴게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또다시 변명을 시도했어요. 의뢰인은 단순히 사주가 맞지 않아서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변호인께서는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과 준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뒤쪽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증인석에 서서 마지막 변명을 했어요. 판사님,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고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25년간 일을 은폐하고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주를 핑계로 선량한 시민을 모욕한 행위도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판사의 질책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정숙은 징역 3년, 피고인 김철수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추징금은 15억 원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정숙이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재판 결과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민호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민호 씨,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 정하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연은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지연이 피곤한 듯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 준호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민호가 죽을 끓여서 가져갔지만 정숙은 고개만 돌렸어요. 싫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강인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몸만 상해요. 그래도 민호의 말에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민호가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과 영양실조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민호가 병실을 지키며 간병했지만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숙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민호를 불러 상담했어요. 환자분이 살 의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호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지연에게 연락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 씨, 저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상태가 안 좋아요. 민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어머니가 계속 지연 씨 이야기만 해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지연이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지연은 병원을 찾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숙의 병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구나. 정말 왔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런 집 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지연이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떤 집 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은 게 문제죠. 지연의 말에 정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선량한 너를 모욕했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알고 있어. 나는 벌받아 마땅해.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민호만은 용서해줘.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숙이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연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제가 한심해요.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호 씨, 일어나세요. 지연이 민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3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미워할 수만은 없어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몸 빨리 회복하세요. 지연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의 손은 차갑고 야했었습니다. 지연이 병실을 나간 후 정숙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지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내가 놓치면 안 될 사람이야. 어머니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킬게요. 민호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찾아온 이후로 식사도 하고 말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집에서 준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빠, 정숙 이모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연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쉽게 용서하면 안 돼. 너무 큰 상처를 받았잖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지연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준호가 동생을 다독였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민호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병원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연과 민호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지연은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민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후 3시에 만나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이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연 씨 덕분이에요. 민호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 간절해요. 하지만 지연 씨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민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핑계로 탐욕을 부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연 씨 편에 설게요. 민호가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요. 지연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연해요. 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민호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숙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어요. 지연아, 정말 예쁘구나.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행복해. 정숙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좋은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지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결혼 후 지연과 민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회환원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민호 씨,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민호가 기꺼이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교육 지원 사업과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주나 미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었어요. 한편 정숙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시한부 진단을 내렸어요. 길어봐야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지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지연아, 내 곁에 와줘. 정숙이 병상에서 지연을 불렀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 있으세요? 지연이 정숙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너에게 정말 미안했어. 사주 같은 걸로 너를 판단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연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민호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었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서 배운 게 많아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에 보여준 진심 어린 뉘우침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민호는 더욱 지연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죠?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연이 민호를 다독였습니다. 1년 후 지연과 민호의 사회 환원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해외에서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연아,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주 특별한 분이야.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인데요? 지연이 궁금해했어요.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사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는 새로운 야망이 보였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용서를 거쳐 진정한 사랑에 도달했습니다. 사주가 아닌 진심이 운명을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